오늘의 수업 내용은 생명 존중과 생명 나눔입니다. 생명은 신비로운 존재이고 그 소중함은 비할 바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스스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무한한 우주에 비해 아주 작은 미미한 존재이지만 생명은 우주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은 소우주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생명에는 의미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여 더 가치 있는 생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에게는 자기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기적에 가까운 확률로 만들어진 것을 생각한다면 생명은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만 국한된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생명의 문제는 크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학적 실험으로 죽어가는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 사육으로 도축되는 짐승들, 우리가 키우다 버려지는 유기견들, 또한 먹지도 않으면서 죽이는 살생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함께 낙태의 문제 또는 살인이나 자살 문제 등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끔찍한 생명의 학대가 자행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번 생명 존중, 생명 나눔을 통하여 생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존중과 생명 나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헌혈입니다. 우리는 건강하다면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장기 기증이 있습니다. 장기 기증이란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의 장기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된 장기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친족은 만 16세 이상 가능하며 일반인들은 만 19세 이상 장기 기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 소장, 안구, 즉 각막이 되겠지요. 이런 것들을 기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후에도 인체 조직 기능도 기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살 예방 운동이나 호스피스 활동,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낙태 반대 운동 등을 통해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사랑의 실천 운동이 전개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또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자살로 인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자살 예방 운동이나 낙태 반대 운동, 사형제도 반대 운동, 미혼모 지원 운동, 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헌혈 등을 통하여 생명 존중과 생명 나눔을 모든 분들이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PPT 자료를 보면서 다 함께 더 깊은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제6장 생명 존중과 생명 나눔입니다. 1.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은 막으로 둘러싸 있는 세포에서 유전 정보에 따라 물질 대사가 일어나고 자신을 복제하여 정식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명체의 이러한 기능은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DNA와 DNA를 복제하고 에너지와 물질을 전환하는 단백질에 의해 수행된다. 즉,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 복제와 물질 대사이다. 자기 복제 생명체는 자신과 같은 모습을 만들어 같은 종을 유지합니다. 생명체는 자기 복제를 통해 자손을 만들 수 있고 컴퓨터는 mp3 음악 파일을 복사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인 컴퓨터를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체인 아베마와 효모는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자기 복제를 통해 부모로부터 자식이 태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물질은 유전 정보를 지닌 핵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 복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복제하는 것은 거의 모든 종교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학에서 복제윤리란 특히 인간 복제의 실천과 가능성에 관한 다양한 윤리적 입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견해 중 많은 부분이 종교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복제로 제기된 의무는 종교를 넘어선 영역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물은 현재 실험과 가축 생산을 위해 복제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간 복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면역 억제 약물의 필요성을 피하고 노화의 영향을 막기 위한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조직과 전체 장치를 생성하기 위한 복제 치료의 개발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용 복제에 대한 반대는 주로 낙태 논쟁과 관련이 있는 배아주기 세포 상태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복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술이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생식 복제가 남용되기 쉽다는 점과 복제된 개체가 어떻게 가족과 사회와 전체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복제하면
사회에 혼란이 온다든지 안 되겠지요. 다음은 생명체 내에서는 물질이 합성되거나 분해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인 물질 대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우리는 음식물을 통해 섭취한 양분을 소화하여 당, 아미노산 등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활동하고 생장한다. 이러한 물질 대사를 통해 우리의 몸은 유지되고 있다. 물질 대사에는 물질의 합성과 분해 반응을 촉진하는 효소가 꼭 필요하다. 효소는 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생명은 생물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속성이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규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주로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개념에 근거한 몇 가지 정의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생리학적, 물질대사적, 생화학적, 유전적, 역학적 정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리학적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리학적 정리는 오랜 세월 동안 선호되어 온 것으로 이에 따르면 생명은 섭식, 물질대사, 배설, 호흡, 이동과 성장, 생식,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수행하는 계로 정리됩니다. 즉 계는 종입니다. 물질대사적 개념은 일부 생물학자들 사이에는 아직도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자신의 물질을 끊임없이 외부와 교환하지만 일반적인 특성을 잃지 않고 체제의 확실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물체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각 정리에는 항상 예외가 존재하므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정의란 불가능하며 주로 생명체가 가지는 특성을 통해 생명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2번) 삶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 즉 생명 나눔과 장기 기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기 기증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나누어 새 생명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즉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과 주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사랑의 실천 운동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장기 기증할 때 종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전시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무엇인가? 자, 신장, 간장, 조혈모 세포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보면 췌장, 췌도, 소장도 생존시 기증할 수 있는 장기들입니다. 다음은 내사시 기증할 수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신장, 간장, 심장, 췌장, 췌도, 소장, 폐장, 안구, 즉 안구는 각막이겠지요. 자, 이렇게 내사시 기증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췌도를 췌장 안에 포함시키면 7개고 분리하면은 8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후, 즉 돌아가신 후에 기증할 수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안구와 신체 조직 기능,
자, 여기서 보면 내사시에도 안구가 있고 사후도 있지요. 그래서 안구는 내사시와 사후에 둘 다 기정할 수 있는 장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체 조직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인체 조직 기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 하면 뼈나 피부, 인대와 근, 연골, 근막, 양막, 혈관, 심장, 판막 등 11개 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체 조직 기능은 사망 후에 24시간 이내에 이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공이나 보관 처리를 해가지고 최장 5년까지는 인체 조직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장기 기증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친족 간에는 만 16세 이상이라야 되고 타인은 만 19세 이상만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사시 장기 기증. 자, 내사 상태와 식물인간 상태를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상 부위 내사시는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고 식물인간은 대뇌의 일부입니다. 그다음 전신 상태는 심한 호수 상태가 내사고 식물인간은 무의식 상태입니다. 자, 기능장애의 측면에서 보면 내사는 심박 등의 모든 기능이 정지됐습니다. 근데 식물인간은 기억, 사고 등 대뇌 작용을 합니다. 운동 능력은 내사는 움직임이 전혀 없고 식물인간은 목적 없는 약간의 움직임만 가능합니다. 자, 호흡 상태는 내사는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고 식물인간은 자발적 호흡이 가능합니다. 경과 내용은 내사는 필연적으로 심장이 정지하여 사망한 상태를 말하며 식물인간은 수개월이나 수년 후에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내사는 장기 기증 대상이 되며 식물인간은 장기 기증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잘 구분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3번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체 조직 기능 절차 및 제한입니다. 인체 조직 기증 절차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직 기증을 연락을 합니다. 기증자 이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기증에 대한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며 조직 기증 재반에 대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조직 기증 관련 검사를 시행을 하고 의학적, 사회적 병력을 조회를 합니다. 조직 기증 적합성을 평가를 한 후 조직 기증의 재취수술 시행을 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장례식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체 조직 기증이 제한되는 사람입니다. 전염성 바이러스 질환자, 즉 매독, 간염, 에이즈 환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신 감염성 질환자,
다음은 암 환자 및 암 과거력이 있는 사람. 그 외에도 감염형 질환인 B형, C형 감염 보건자입니다. 그 다음에 악성 종양 및 암세포가 전이할 우려가 있는 사람. 또 퇴행성 신경질환인 환자, 치매 등이 해당되겠지요. 그 외에도 감염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지금 수혈을 받고 있다든지 혈액투석 환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각막 기정조건 제한입니다. 기정조건은 내사 상태이거나 혹은 돌아가신 후 6시간 이내에 나야 되겠습니다. 연령 제한은 보통 70세 이하로 제한합니다. 각막도 기정 제한이 있습니다. 폐혈증, 폐균열증, 백혈병, 매독, 에이즈, 각막염, 각막혼탕, 녹내장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각막은 우리 눈에서 검은 눈동자를 덮고 있는 투명한 인체 조직입니다. 안구를 보호하고 빛을 받아 망막에 이르도록 하는 창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각막 기정은 각막 외상이나 세균 감염으로 각막이 손상되어 시력을 잃은 환자에게 기정자의 각막을 이식하여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일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후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장 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자 신장 기정 제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고혈압이나 심한 내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각종 신장 질환을 앓거나 혈중 감염, 당뇨병, 요로 이상이 있는 자, 전신 감염 환자, 다음 다낭성 신증자, 양부모가 당뇨병의 가족형이 있는 경우, 뇌암을 제외한 악성 종양 환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럼 신장 이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신장은 우리 사람 몸의 등 뒤쪽에 척추 양쪽으로 골반뼈 위에 후봉망 강내에 각각 한 개씩 위치합니다. 크기는 어른 주먹만한 정도로 하나의 무게는 약 150에서 250g 정도이며 젓갈색을 띤 강남콩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콩팥이라고도 하지요. 자, 만성 신분전증은 신장의 손상이나 신장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며 주로 당뇨나 고혈압 등에 의해 신장의 혈관이 손상되어 나타납니다. 이러한 손상이 점점 진행되어 신장의 기능이 10% 이하로 감소되면 의료적인 처치 없이는 생명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이를 말기 신부전증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평생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치료를 하더라도 신장의 기능을 어느 정도 대수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대체하지는 못하며 결국 최선의 치료는 신장 이식을 해야 합니다. 신장 이식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든 신장을 대신하도록 기증받은 건강한 신장을 환자의 동맥, 정맥 및 방광에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가능하도록 수술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신장 이식을 성공적으로 하면 환자의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자유로운 신체 활동이 가능하며 식이요법이나 시간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되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는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하며 성인의 경우 부부 생활은 물론 임신과 출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는 정상인과 같은 생활이 가능해 가정생활은 물론 사회생활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장 이식 후에는 이식된 타인의 신장을 거부하는 반응을 억제하기 위하여 면역 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하며 만성 거부 반응과 이식신 기능 부전증 그리고 만성 대사성 질환 등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혈모세포란 혈액을 만드는 줄기세포입니다. 골수, 말초혈, 제대혈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혈액세포들을 적정하게 생산하기도 합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혈병이나 혈액암 환자들이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으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HLA 일치 가능성은 형제 자매간 4명 중 1명 정도가 정확하며 타인의 경우 수천, 수만 명 중 1명입니다. 조혈모세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조혈모세포는 기존의 골수와 동일한 의미에서 적혈구나 백혈구, 혈소판을 생산할 수 있는 골수 조혈세포를 뜻합니다. 정상인의 골수 혈액에는 이 조혈모세포가 1% 정도 존재하며 이들은 몸 곳곳에 존재하지만 허리 쪽, 골반 부분에 밀집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백혈병, 혈우병, 재생불량성 빈혈 같은 병에 의해 이 세포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놀기만 한다든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특정 혈구만 과다 생산을 하든가 정상이 아니라면 방사능 등으로 더 이상 막장짓을 못하게 실을 말려버리고 타인에게서 기증받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됩니다. 다만 헌혈과는 다르게 혈액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혈액형이 달라도 이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앞서 언급한 HLA라고 부르는 유전 형질이 반드시 일치해야만 가능합니다. 타인과의 일치 확률이 보통
2만 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도 부모 자식 간은 한 5% 정도,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형제 자매 간이 제일 높다고 하지요. 4명 중에 1명이니까 약 25% 정도 됩니다. 즉 형제과 관계가 일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확률이 낮아서 하늘에서 뭐 점을 찍어줘야 가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혈모 세포를 찾다가 이식 날짜를 못 잡고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뭐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장기 기증의 형태와 방법입니다. 장기 기증은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고, 뭐 우편, 팩스, 이메일 등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 등록기관에 직접 신청. 실제 기증 시에는 가족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다음, 신청 후 가족에게 장기 기증 의사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장기 기증을 하게 되면 장기 기증 등록증 카드 및 스티커가 배달이 됩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는 운전면허증에 보면은 기증을 희망 표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 기증 등록 기관을 살펴보면 질병관리본부, 그 다음에 장기기증운동본부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기관이나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사자 및 사망한 경우 기증을 어떻게 하느냐. 자, 가족이나 유족 등 한 사람이 1인이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사자라 하면은 한 번 더 살펴보면은 대뇌, 소뇌, 뇌관의 모든 기종이 정지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면 심장의 자기 박동 능력에 의해 일정 기간은 생명은 유지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수일 내지 한 2, 3주 안에 심장이 정지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내사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미성년자, 즉 만 20세 미만이죠. 신청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우리 미성년자는 장기 기증을 신청할 적에 신중하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또 상세하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우리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에서는 기증자에게는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추모관, 뭐 생명나눔 정서, 기증자 지원제도 등이 있습니다. 즉 장제비 등의 지원금과 금진 진료비를 지원하고 유급 휴가 또는 보상금도 지급합니다. 장기 기증 신청 방법은 편리하고
요즘 많이 간단합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용기 있는 결정만이 준비물입니다. 또한 장기 기증은 스스로 하는 약속이지 의무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5. 자살의 문제와 예방입니다. 먼저 자살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살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즉 죽음에 대한 의지를 지니고 자신의 생명을 해쳐서 죽음이라는 결과를 이루는 자멸행위입니다. 자살의 원인은 복잡하고 파악이 어렵겠지만 통계에 의하면 염세, 병고, 신경쇠약이라든지 실연, 가정불화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합니다. 지역적 시대적으로 다양한 발생 상황을 보이는데요. 자살률이 높은 나라는 리투아니아,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있으며 자살률이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자살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나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2006년도에는 우리나라가 리투아니아에 이어 2위였습니다. 근데 2007년 이후부터는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이 1위입니다. 약 인구 10만 명당 약 25명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말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심리적 요인의 첫 번째로 현대인은 여유 시간을 갖지 못한다. 두 번째로 소자녀관, 자녀가 아주 적지요. 무자녀관, 자녀가 없다든지 맞벌이 부부 등장으로 가족 간의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아이들을 보육시설이나 학교에 보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보육시설이나 학교 등에서 늦게까지 학업을 하고 귀가합니다. 또 귀가해서는 또 학원까지 가게 되면 부모와 대화할 시간이 없거나 많이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이 아닌 선생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서 회유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일에 쫓기다 보면 부부간에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로는 대화의 부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로 인해 평균 수명의 연장이며 수명 연장으로 핵가족화가 되어 노인들이 우울증이 생기며 노인의 우울증으로 인해 노인 인구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로 인한 현대인의 자살률도 높아집니다. 과거에는 보면 의학 기술이 발전하지도 않았거니와 농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를 거쳐 요즘 세계화 시대가 열리면서 공장이나 수많은 건물이 생기면서 대기 오염 또는 수질 오염 등 각종
각종 오염과 예전에 없던 메르스, 요즘 코로나19 또는 에이즈 같은 신종 질병들이 생겨났습니다. 옛날에는 70세를 넘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평균 수명이 80세가 조금 넘지요. 100세까지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엔 대가족화였는데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화되어 노인들과 따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살면서 말벗도 없어지고 하는 일도 없다 보니까 우울증까지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살까지 이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남녀 성비의 불균형과 생명 경시 사상입니다. 사회가 점점 개방화되면서 자유로운 성생활이 성행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낙태라는 것을 하게 됨으로써 생명을 경시하게 되었다. 또한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생명을 쉽게 다루는 것도 생명 경시가 발생하는 원인이다. 과거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것은 남녀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또 하나의 재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생명은 함부로 우리가 다루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청소년이 원치 않는 성교로 인해가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 없이 들컥 임신을 하게 되고 애를 못 낳아가지고 낙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고 실제로 애를 놓더라도 미혼모 신세로 전락하게 되면서 사회적 비난을 한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경시는 타인의 생명이나 동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다루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생명체를 아끼고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할 것이며 더군다나 인간의 생명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 소중함을 알고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살을 유도하는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적인 스트레스부터 인간관계에 관한 스트레스까지 많은 스트레스가 존재하고 신용카드, 현금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카드사의 카드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며 그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다. 카드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이들은 가족에게 빚을 떠맡기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신용을 회복한다 해도 주민등록 말소 후 재신청을 하면 전과 기폭처럼 남듯이 신용을 회복해도 신용 불량이 되었던 기록은 없어지지 않는다. 자, 여기서 우리는 비단 카드 빚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살펴보더라도 과거에는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열린 마음으로 우리 이웃과 주민을, 친구들을 서로 도우면서 정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는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서로 사람과의 정도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휴식이나 여가도 즐길 시간도 없이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웃 간에 상호 교류할 시간도 거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핵가족화로 인해 상호 교류할 시간이 없게 되고 이로 인해 무관심하게 됨으로써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의견 충돌로 인해 언쟁이나 폭력을 휘두르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구경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단절된 사회 환경이 많은 사람을 고독사하게 만들고 이웃에서 사망을 해도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다음은 자살을 유도하는 10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진실이 대중에 의해서 묻혀졌을 때, 대중은 객관적이며 상식적입니다. 이에 위반될 때는 여론의 힘을 얻어가지고 사정없이 소수를 몰아붙이죠. 그렇게 되면 진실은 아랑곳 없이 묻혀지게 되고 또한 언론은 더 부채질을 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즉 가족을 잃었을 때 이때는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낙심을 하고 아마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전 재산을 잃고 거리에 앉을 때, 재산만 잃어도 진짜 죽을 맛인데 많은, 예를 들어 많은 부채까지 남아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희망이 전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할 때, 불치병을 얻어가지고 고통이 너무 심하면 사는 것이 괴로워 자살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사면 초가에 놓였을 때, 장기판의 그 외통수처럼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해결책도 없을 때, 우리 장기판을 얻고 새로 하고 싶은 마음처럼 차라리 죽어서라도 도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얼굴 들고 살 수 없을 때, 예를 들어 명예를 생명처럼 알고 사는 사람에겐 불명예만큼 죽을 맛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공무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얼굴이 많이 두꺼워져 가지고 자살률도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고위 공무원이 미성년자 성매매로 알려지면서 자살 확률이 아주 높기도 합니다. 그럼 일곱 번째, 살아갈 희망이 없을 때, 요즘 같은 세상을 말하겠죠. 부익부 빈익빈,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된다는 말인데, 열심히 살아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항상 제자리에 오고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만 간다면 사는 재미가 없어 자살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다음 기력이 약발일 때, 요즘 이 신종 자살 원인인데요. 처자식은 이제 유학 가고 홀로 남아가지고 독수 공방하는 신세죠. 모든 수입의 대부분은 다 처자식에게 다 붙이고
뭐 본인은 진작 뭐 돈이 없어 라면으로 때운다든지, 뭐 자식들은 보고 싶은데 보지는 못하고 아마 그래서 자살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9번, 9번째 신용 불량자일 때 직장도 잃고 가정도 뭐 잃고 갈 곳도 쓸 곳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호주머니에는 뭐 몇천 원, 몇만 원 뿐이고 배는 고프죠. 자, 그러면 신용 불량자는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일하는데도 받아주지도 않고요. 신용 불량자들은 뭐 주민등록증은 카드사에서 말소시키겠죠. 뭐 작은 재산이 있으면 그것도 압류 때문에 직장도 못 다닐 거고, 사회의 모든 거래와 계약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뭐 돈 달라고 독촉도 하고, 더군다나 뭐 친인척 집은 뭐 미안해서 못 가겠죠. 그래서 자살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머피의 법칙일 때, 머피라는 말 아시죠?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는 법칙이죠. 남들은 쉽게 돈을 벌고 하는데 나에겐 어렵고 힘들고 가시밭길이겠죠. 마치 그 주술에 걸린 것처럼 되는 일은 전혀 없고 재수 없는 일만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자살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살률과 자살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만 명당 28.4명꼴로 OECD 평균인 14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자살도 상당히 높아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원인별 사망률은 한국인의 자살률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암 등 병적인 요인에 의한 사망률은 평균보다 오히려 낮은 반면에 정신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사망 등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월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자는 약 78세, 여자는 약 85, 6세로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자살률만 줄어도 평균 수명이 아마 훨씬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자살 위기에 처한 친구나 자녀를 돕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알린다. 우리는 일단 자살이 의심되면 자살을 시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가족이나 교사에게 아니면 주위의 친한 분들에게 알려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다음, 혼자 두지 않는다. 자살은 혼자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까이 있으면 자살을 시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목욕할 때도 홀로 있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나 상황에 있지 못하게 한다. 아파트 베란다, 뭐 옥상, 다리 난간 등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혼자 있게 한다든지 자살 도구로 사용할 만한 물건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한다. 고위험자의 자살 시도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중요하고 빠른 길은
정신과 의사나 상담 전문가를 되도록이면 빨리 만나게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대화를 시도한 후 도움을 준다. 내가 도움을 줄게 라고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극적인 말은 피하고 마음을 동요하게 하지 않는다. 자신 있으면 자살해봐. 이런 식으로 말은 절대로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적절한 평가와 치료를 통해 지금보다 나은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려고 권한다. 정신과에서는 1차적으로 체계화된 평가 도구로 정신상태 검사라든지 심리검사 등을 하여 자살의 원인이 되는 위험 요소들을 감별하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과 같은 동반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자살 충동으로 인해 내원한 환자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 한 80%의 환자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증의 조기 발견을 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자살 충동이 심하거나 자살 시도를 한 경우 대부분 정신과에 입원하여 약물 치료와 정신치료 등 동반 질환에 대한 치료, 그 외 질환에 대한 교육, 향후 증상의 악화나 자살 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 등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조 모임을 소개하고 퇴원 전에는 지속적인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안내해 줘야 합니다. 조사 결과 자살 시도 환자의 약 한 70%는 정신과 외래를 다시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환자일수록 충동적이고 반복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기 때문에 추가 자살 시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나 주위에서 정신과 외래를 치료를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웰다잉 입장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웰다잉 입장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가장 잘못된 선택인 자살을 선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죽음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여 시간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사람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단계인지 알려줘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보면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 시도 환자들의 경우는 보다 심각하고 치명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있어서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해줍니다. 자살 예방은 주변인의 관심과 적극적인 치료 권유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은 불명예스럽게도 OECD 국가 중 노인들의 자살률이 1위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노인 자살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은 사회적 역할 상실감이라든지 가족 간의 또는 부부 간의 관계와 단절, 불화, 건강 악화, 경제력 상실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 상간 지역이라든지 농어촌 지역에 노인들의 자살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노인 자살은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자살에 이르기까지 좀 더 오랜 시간 고민의 시간을 갖고 자살을 시도할 경우에 자살 성공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볼 때 노인 자살은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갖게 되는 고민의 시간 동안 사회적으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살 시도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6번 노인 자살 예방입니다.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지행동기법을 적용한 우울 자살 예방 집단 프로그램. 두 번째, 원예 미술 웃음 치료 요소를 활용한 노인 생명 사랑 프로그램. 세 번째, 회상요법 그룹 치료를 통한 인생에 대한 반추, 통합, 행복 성찰 프로그램. 네 번째, 자아 통합을 위한 우울 감소 집단 프로그램, 인생 회고입니다. 이런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 자살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령 사회의 노인 자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세계에서 매년 약 50만 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2015년 기준 10만 명당 56.8로 세계 평균 3배 이상입니다. 우리는 다양하지만 경제적인 면이 큽니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고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 문제, 결혼 비용 등으로 다섯고 사회복지나 연금 등이 부족하여 생활고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노인의 심리 정서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사라지고 하루하루 삶의 고단함이 더해져 재미가 없으면 살기가 싫어집니다. 노인 자살의 문제도 즐거운 삶, 건강한 삶, 즉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 자살 예방을 하려면 부모님께 해야 할 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자입니다. 이 말은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말입니다. 또 듣고 싶은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자주 안 해본 말이라 쑥스러우면 전화로도 좋습니다. 아니면 메모나 편지를 써서 드려도 좋습니다. 늙어감에 이해해야 한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악담이 뭔지 아십니까? 너도 늙어봐라입니다. 어른은 한 번 되고 아이는 2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은 오답을 말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말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께 웃음을 선물해야 합니다. 보약보다는 웃음을 한 보따리 선물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인간은 원래 기뻐서 웃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웃기 때문에 기뻐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 기분으로 산다고들 합니다. 그 즐거운 잔치상을 부모님께 웃음의 잔치상으로 차려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네 번째, 용돈을 챙겨드려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것들은 유년기에는 아마 좋은 부모님, 소년기, 청년기에는 실력과 잘생긴 외모, 중장년기에는 훌륭한 인격이 있어야 하겠지만 노년기에 필요한 것은 용돈, 즉 경제력입니다. 용돈을 자주 드리고 통장을 만들어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모님께 일거리를 드려야 한다. 나이 들수록 부모님들은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는 것처럼 비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텃밭을 만들어 드린다든지 조그만 소일을 찾아 드리면 좋겠습니다.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과제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 말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찾아 과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야기를 자주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자주 해드리고 일상생활에 있었던 소소한 얘기라도 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잘 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절실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말 상대일 것입니다. 다음, 밝은 표정은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자신의 성격에 의해 형성되는 얼굴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밝은 얼굴로 아침에 문안 인사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많이 웃는다든지 해서 부모님께 기쁨을 주면 좋겠습니다. 우울증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스스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웃는 얼굴을 자주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우울증과 치매, 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겠지요. 그 다음, 작은 일도 상의하고 문안 인사를 자주 드려라 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부모님과 자주 언언을 하고 출근할 적에 즉 집문을 났을 때는 안부를 묻고 집에 들었을 적에는 부모님께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체크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부모의 인생을 잘 정리해 드려야 합니다. 죽음은 인생에 있어 피할 수 없는 통과 어려입니다. 한번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는 것입니다. 잘 준비하고 잘 죽는 죽음이 아름답고 후회가 덜 되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방식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 인생은 부모님의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효도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효도가 아니어서 불편하더라도 부모님의 방식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살다 보면 오해할 일도 후회할 일도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잘못해 드려 후회할 일은
우리는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의견과 생각을 무조건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배우신 생명 존중과 생명 나눔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노인 자살 문제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노인이 됩니다. 노인 자살 문제를 살펴보면 세대 간 소통의 부재,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나 가정에서의 역할 상실, 또는 배우자의 죽음 등 여러 원인으로 작용됩니다. 우리나라는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노인 자살과 노인 자살률 최고라는 불명예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원인의 심각성과 원인을 잘 파악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더 이상 필요 없는 장기를 기증한다거나 내사시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말기 부전 환자에게 자신의 소중한 장기를 아무런 대가 없이 기증하여 꺼져가는 소중한 여러 생명을 살리는 것이 생명 나눔이요 그 실천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병마와의 싸움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제일 아름다운 생명 나눔이고 생명 존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 받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